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주셨을까요? 제가 미투 운동 관련해서 억울한 관련 범죄에서 고소권 이런 걸 제가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또 최근에도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건 개요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2018년도에 경찰서에서 고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 8개월 전에 저한테 을 당해서 고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미투 사건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었고 유명인들이 옛날 일로 고소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대중화돼 있던 시기여서 저한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검찰, 경찰, 법원까지 다투다가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다시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까지 이제 고소시킨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게 전화가 오잖아요. 뭐라고 전화가 와요, 경찰에? 여성 청소년계라고 하면서 고소가 됐다고 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사건이었던 거죠. 누가 고소를 했냐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랑 관계 조치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고 그게 3년 8개월 전 사건으로 고소가 됐다니까 허위 고소인가?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잠이라도 잤으면 특사 사유로 잠은 잤는데 네. 관계조차 안 했고 잠은 자고 관계가 안 예. 했구나. 그럼 그 여성분은 어떤 관계였어요? 친한 누나였고 2012년도 11월 24일 나이트클럽에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고 한 20여 차례 이상 술만 먹고 이렇게 친한 관계고 약간 그렇게 아는 사이 그 정도였습니다. 만났으면 진짜 완전 친한 여사친이네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제 친구들하고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을 잔 이유도 사실은 그 전날에 제 지인들하고 술을 먹는데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술자리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까지 하고 나서 이제 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계속 술을 먹자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술을 그만 먹자. 근데 계속 이제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여기 술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뿌리쳤는데 넘어지면서 철조망을 잡아가지고 손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가 좀 많이 나길래 그 근처에 상무병원이라고 이제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인데 그래서 응급실을 가니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만 해주고 아침에 초진 진료를 받아라 전문의한테. 그래서 집이 전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집을 데려다주고 제가 와도 제가 아침에 또 병원을 다시 데려다줬는데 또 이제 숙취운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 때문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진행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뿌리쳤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그 철조망을 잡았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 새벽에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숙박을 하고 초진 진료를 받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갑자기 고소가 됐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같이 주무셨잖아요. 거기서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이 있었나요? 따로 스킨십한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아침에 옷 입혀주고 병원 가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호텔을 만약 잡았을 때 방을 2개로 잡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때 몇 시간 숙박이라고 말하기 이제 머물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본인도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꼬투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해보면 돌이켜 듭니다. 그럼 헤어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봤어요, 그 뒤로도? 그 뒤로도 몇 번을 봤죠. 그 뒤로 한 몇 번 봤어요? 그 뒤로 제 기억으로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어느 정도예요?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 2018년도 10월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20일 그때 이후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싸우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5월 20일 왜 기억을 하냐면은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후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왜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존경하는 형님, 저희 멘토 같은 형님이랑 술자리를 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가 술 먹고 싶다. 그럼 와라. 그럼 택시비가 없다. 그러면 택시비도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택시비 달래? 예.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친한 동생까지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여자애를. 그럼 왔습니다. 왔는데 또 이제 2차를 가서 택시비를 또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갈 택시비요? 예. 그걸 심지어 자기 데리고 온 동생까지. 근데 그 형님이 그냥 웃으면서 택시비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호구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 연락을 안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했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착각
생각한 건지 아니면 왜 나를 고소하지? 이런 일이 없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은 처음에 안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가기 전까지.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한 게 없는데. 네. 그럼 경찰서 첫 조사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그때는 변호사님을 대동했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법원에까지 갈 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고 아 이게 기소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변호사를 이제 알아봤지 그 전까지는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첫 조사 때 딱 가잖아요. 예, 경찰서. 네. 예.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냥 교통사고 나가 이런 거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좀 강압적이에요? 처음에는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그리고 이제 3년 8개월 전에 이런 그 고소했다는 내용도 그러고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여자의 진술이 증거라고는 말은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산부인과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훈훈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 이게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거는 검찰 조사 때 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 자체는 심리적 압박 자체도 크고 검사는 자기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받는 그 압박감은 정말 경찰 조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까지 가고 정식 재판을 갈 거 아니에요? 언제 구속이 된 거예요? 3-4번 정도 재판을 받고 선고 때 구속이 됐었죠. 법정 구속이. 1심 선고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이걸로 구속된다 안 된다 대충은 얘기해 주잖아요. 예. 어떻게 예측했었어요? 1심을? 준비도 1심 변호사님 잘해주셨고 커뮤니케이션 잘 됐는데 증인들도 4명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냥 증인들도 아니고 사건 전에 본 증인 그 뒤에 사건 후에 본 증인 3명 그런 것도 세우고 그 여자의 진술도 너무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검찰이 아마 구형 3년 할 거예요. 구형 3년 의미 없는 구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친구들끼리 끝나고 삼겹살집에서 파티하자 고생의 의미로 했는데 전혀 생각을 못한 그럼 1심 선고 때 구속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바로 법정 구속시켜요? 바로 법정 구속 시키더라고요. 와, 그럼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딱 받고 예. 바로 구속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완전 그냥 인생 끝난 기분일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재판 때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천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증인도 4명까지 세웠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판결문을 읽는데 피고인석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그리고 성교육 이수 몇 시간, 뭐 신상정보 공개 뭐 몇 년 이러는데 그때까지 느낌이 안 왔습니다. 이게 꿈이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석에 있는데 뒤에 문이 열리더니 교도관들 2명이 와서 저를 이제 끄집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갑을 채울 때 그때 손목에 뭔가 차디찬 쇳덩이를 차지니까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 그럼 수갑을 딱 차고 갈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게 되잖아요. 예. 다들 표정이 어땠어요? 고개를 떨고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결과기 때문에. 아니, 구속의 근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구속될 일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속된 근거는 크게 보면은 여자의 진술 그리고 증인 4명을 세웠는데 제 지인이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판결문을 써놨더라고요. 대놓고 약간 답을 내리고 하는 재판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도 판결문 읽었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미쳤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순간에. 진짜 정말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좀 고이고 좀 납니다. 예. 아직도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고 지금 뭐 대법원 무죄 판결 받고 어쨌든 상대방을 또 이제 구속도 시켰지만 아직도 저의 트라우마 같은 좀 마음 한구석에는 좀 그런 좀 마음의 상처인 것 같습니다. 예.